그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한 문장을 들었습니다. 이 재산 전부 내 거야. 너는 손도 대지 마. 차가운 장례식장 복도 한가운데 형님의 목소리는 마치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를 막 떠나보낸 슬픔도 잠시, 눈앞에는 전혀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민수, 올해 42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가 지난주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장례를 치르던 중이었죠. 가족들이 모여 아버지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자리였지만 그날의 공기는 애도보다는 긴장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님은 장례식 내내 표정이 굳어 있었고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늦은 밤이었습니다. 빈소의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향 냄새가 잔뜩 밴 공기 속에서 형님이 불쑥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눈빛은 오래전부터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아버지 재산은 전부 내가 관리할 거야. 네 몫은 없어. 형님은 한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죠.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아직 아버지를 보내드리지도 않은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꺼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한숨을 삼키며 형님을 바라봤습니다. 형, 지금 이 얘기를 해야 해? 하지만 형님은 오히려 제 말을 끊으며 준비해온 듯한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재산 목록과 제가 서명만 하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 포기 합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느낀 건 분노와 배신감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추억들이 형님의 말 한마디로 모욕당하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형님은 저를 가족이 아니라 걸림돌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 말 없이 합의서를 돌려주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히 결심했죠. 이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그 결심이 며칠 뒤 한 비밀스러운 발견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서재의 오래된 금고에서 제 운명을 바꿀 한 장의 종이를 찾아냈거든요. 아버지의 서재는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도 손대기 어려운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오래된 종이 냄새와 나무 장식장의 묵직한 향이 섞여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죠. 책꽂이에는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읽어오신 두꺼운 책들이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필체가 남아있는 메모지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마음을 가라앉히고 서재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형님과의 대화를 떠올리면 여전히 속이 끓었지만 아버지의 물건을 직접 정리하는 건 제게 마지막 효도 같았거든요. 책을 꺼내 먼지를 털고 서류를 모아 정리하던 중 책장 한쪽에 놓인 낮고 낡은 금속함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평소에 아버지가 거의 열지 않던 무겁고 오래된 금고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금고를 쓸모없는 옛 서류만 넣어둔 상자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곤 했죠.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금고가 저를 부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열쇠였습니다. 아무리 서랍을 뒤져도 맞는 열쇠가 보이지 않았죠. 그러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 오래된 필통 속에서 작은 황동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덜컥 금고가 열리는 소리가 서재의 정막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개의 통장, 그리고 봉인된 흰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단정한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 민수와 형이 함께 열어볼 것.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형님이 말한 상속 포기라는 얘기가 떠올랐고
이 봉투 안에 모든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죠. 하지만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열어보라 하셨으니 지금 혼자 열면 약속을 어기는 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형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보였던 차가운 눈빛, 손에 쥐어졌던 합의서, 그리고 그 오만한 목소리.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걸 지금 열지 않으면 진실은 영영 묻힐 수도 있다는 것을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안에는 A4 2장 분량의 친필 유언장이 들어 있었죠. 아버지의 필체는 분명했고 내용은 더 분명했습니다. 나의 재산은 두 아들에게 동등하게 나누어 줄 것. 어떤 이유로도 한쪽이 다른 쪽의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 순간 제 눈앞이 환하게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형님의 욕심과 거짓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무기였으니까요. 유언장을 손에 쥐고 서재에 앉아 있는데 손끝이 떨려서 종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단정한 글씨 하나하나가 제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죠. 두 아들에게 동등하게 나누어 줄 것. 이 단순한 문장이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형님의 말과 극명하게 대비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유언장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언제 공개해야 할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형님은 이미 장례를 치르자마자 재산을 자신이 전부 관리하겠다고 선언했고 심지어 상속 포기 서류까지 준비해뒀으니 아마 조만간 법적 절차까지 밀어붙일 게 뻔했습니다. 다음 날 가족 회의가 열린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이 주도하는 자리였고 시어머니와 다른 친척 몇 명도 참석한다고 했죠. 그 통화를 끊자마자 저는 유언장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마치 보물을 숨기듯 투명 파일에 넣고 다시 서류 봉투로 감쌌죠. 회의 당일 거실 한가운데에는 이미 형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의 표정은 이상하게 여유로워 보였고 옆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아버지 재산 문제를 정리하려고 부른 자리입니다. 형님은 마치 회사 회의처럼 차분하게 말을 꺼냈지만 그 속에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침착하게 형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형님은 아버지가 생전에 내게 모든 재산을 맡기겠다고 구두로 말씀하셨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민수는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으니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몇몇 친척들이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서서히 끓어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느꼈던 그 묵직한 감정을 떠올렸죠.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뜻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형님이 제게 상속 포기 서류를 내밀며 사인하라고 했을 때 저는 조용히 그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형, 이게 뭔지 아세요? 형님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봉투 위에 선명하게 적힌 아버지의 필체.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아직 봉투를 열진 않았지만 그 무게감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형님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그건 필요 없는 거야 라며 손을 뻗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거실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형님이 제 손에 들린 봉투를 노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거 그냥 놔둬. 아버지랑 나만 아는 내용이야. 그 말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목소리를 강하게 유지하려 애쓰는 기색이 보였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형님은 저 봉투 안에 있는 내용이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부터 서둘러 상속 포기를 받아내려 했던 거죠. 형, 아버지가 이걸 왜 남기셨는지 아세요? 그리고 왜 둘이 함께 열어보라고 하셨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제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고 옆에 있던 사촌 형제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어 봉투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의자를 밀고 일어나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형, 손대지 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같이 확인합시다. 숨길 게 없다면 문제 없잖아요. 이 한마디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맞다, 다 같이 보자 라며 저를 지지했고 시어머니마저도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은 점점 얼굴이 굳어갔고 눈동자는 초조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거실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죠. 그리고 안에서 꺼낸 2장의 종이를 모두에게 보이도록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친필 유언장이었습니다. 또박또박한 글씨로 두 아들에게 재산을 동등하게 나눌 것이라는 문장이 첫 줄에 적혀 있었고 마지막에는 또렷한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시선이 형님에게 향했습니다. 형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지난 장례식장에 차가운 말투와 오만한 눈빛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은 곧 표정을 바꾸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건 옛날에 쓰신 거야 라고 말하며 발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 싸움이 단순한 유언장 공개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형님의 말은 마치 미리 준비한 변명 같았습니다. 그건 오래전에 쓰신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재산은 내가 관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형님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억지로 담은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순간 거실 안의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속으로 정말일까 하고 의심하는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이제 그만 싸우라는 듯 피곤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형님의 이 태도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 말장난하지 맙시다. 아버지가 친필로 남기신 유언장을 부정하는 건 형님이 아버지 뜻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특히 아버지 뜻뜸이라는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님은 당황했는지 갑자기 유언장을 손으로 집어들며 이건 법적으로 효력 없을 수도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가방에서 또 하나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한 날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남겨놓은 확인서 사본이었습니다. 효력 없다고요? 변호사 확인까지 받으신 건데요? 제 말에 형님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변호사 이름과 도장이 찍힌 그 문서가 테이블 위에 놓이자 그동안 웅성거리던 친척들 사이에서 조용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형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끝은 테이블 위에서 허공을 긁는 듯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싸움에서 첫 번째 균열이 생겼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이렇게 물러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 표정을 굳히고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말투는 여전히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담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그의 뒷모습에서 불안과 초조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결심이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싸움 절대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뜻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내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며칠 뒤 형님의 숨겨진 움직임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이 사건을 완전히 뒤집을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오래 거래를 이어오던 부동산 중개인이었죠. 민수 씨, 형님이 지난주에 아버지 땅 일부를 급하게 처분하려고 했던 거 알고 계십니까? 그 말의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 목록에는 분명 그 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이 확정되기도 전에 형님이 몰래 팔려고 했다니, 이건 단순히 유언장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법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중개인에게 자세한 상황을 물었습니다. 형님이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그 땅의 등기부를 들고 찾아와 자신이 정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서두르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개인은 이상하다고 느껴 계약을 미루고 저에게 연락을 준 거였죠. 그날 저녁 저는 바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 명의의 땅이 아직 아무 변동 없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형님은 서류상 소유권을 가져오지 못했으니 구두로 거짓을 말하며 밀어붙이려 했던 겁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장례식장에서부터 저를 협박하고 상속 포기 서류를 서두른 이유, 그리고 가족 회의에서 유언장을 부정하려 했던 이유, 모두 이 땅을 자기 혼자 차지하기 위한 수순이었죠. 저는 바로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상황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이 있고 아버지 사망 시점 이후에 형님이 재산 처분을 시도한 기록이 있다면 충분히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제안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한 가지를 더 조언했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형님이 재산을 독점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녹취나 문서가 있다면 결정적일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장례식장에서 형님이 나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재산 전부 내 거야. 내 몫은 없어. 다행히 그날 저는 무심코 휴대폰 녹음 버튼을 켜둔 상태였습니다. 그 녹음 파일 속 형님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협박성 발언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죠. 이제 퍼즐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남은 건 형님이 더 이상 발뺌하지 못하도록 모든 증거를 하나로 모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단 한 번의 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형님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 저는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형님이 눈치채지 않도록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지냈죠. 하지만 속으로는 변호사와 매일 연락하며 증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장례식장에서 녹음된 형님의 목소리를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파일 속에는 형님의 뚜렷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재산은 전부 내 거야. 너는 손도 대지 마.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설득력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처분 시도까지 있었으니 훨씬 강력하죠. 그 다음은 부동산 중개인과의 대화 녹취였습니다. 저는 직접 중개인을 찾아가 형님이 땅을 팔려고 시도했던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동의해 녹음을 했습니다. 그분은 구체적인 날짜와 형님의 요구사항까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형님분이 너무 급하게 진행하려 해서 이상했죠. 그래서 계약을 미뤘던 겁니다. 마지막 퍼즐은 바로 유언장 원본이었습니다. 저는 금고에서 꺼낸 그날 이후 유언장을 방화 금고에 넣어두고 이중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공증 사본도 만들어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순간 마음속에 묘한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형님이 무슨 핑계를 대든 그가 숨겨온 욕심과 거짓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형님과 친척들을 재산 분배 최종 협의라는 명목으로 집에 초대했습니다. 형님은 여전히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전화를 받으며 좋아, 이번에 확실히 정리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 속에 깃든 오만함이 곧 산산조각 날 줄은 그는 몰랐을 겁니다. 회의 날 저는 일부러 형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죠. 오늘은 아버지의 뜻을 모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한 가지 준비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순간 형님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 미세한 반응이 곧 폭풍이 몰아칠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형님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아버지가 생전에 내게 모든 재산을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민수는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고 내가 아버지 곁을 더 오래 지켰으니 당연한 일이죠. 그 말에 몇몇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형, 그 부분은 오늘 확실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이블 위에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친필 유언장. 또박또박한 글씨로 두 아들에게 동등하게 나눌 거지라고 적힌 첫 줄이 모두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변호사 확인서. 유언장이 작성된 날짜, 장소,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서명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세 번째는 녹음 파일. 휴대폰을 스피커 모드로 켜자 장례식장에서 형님이 했던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재산은 전부 내 거야. 너는 손도 대지 마. 순간 몇몇 친척들이 놀란 듯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지막은 부동산 중개인 증언 녹취. 형님이 장례 직후 아버지 명의의 땅을 팔려고 시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죠. 날짜, 장소, 대화 내용까지 또렷하게 들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님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지만 눈동자는 빠르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형, 아버지가 남긴 뜻을 부정하고 심지어 상속 절차도 끝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려 한 건 가족으로서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형님은 무언가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고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형님이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진짜 끝이 이제 막 시작된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형님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테이블 위를 천천히 긁는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렸죠.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저는 형님이 점점 몰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그랬다고 해도 결국은 아버지가 나를 더 믿으셨던 거야. 민수, 너는 집을 나가 있었고 아버지 옆에 없었잖아. 그 말투는 여전히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뻔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차분히 내쉬며 말했습니다. 형, 그건 형 생각일 뿐이야. 아버지의 뜻은 여기 적혀 있고 변호사 확인까지 받으셨지. 그리고 형이 땅을 몰래 처분하려 한 건 그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사실이야. 순간 옆에 있던 큰아버지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형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가 그랬다면 이건 집안의 명예를 망치는 일이야.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너한테 크게 실망했을 거다.
그 말에 형님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 나는 싸우고 싶은 게 아니야. 그저 아버지가 남긴 뜻대로 공평하게 나누자는 거야. 이대로 가면 형은 법정에서 이기기 어려울 거고 더 큰 망신만 당할 거야. 형님은 여전히 침묵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 속에서 저는 형님의 마음이 이미 반쯤 무너졌다는 걸 읽을 수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형님을 불렀습니다. 그만해라. 너 동생 말이 맞다. 이건 네 아버지가 원하신 거다. 짧지만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형님은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의자 등바디에 몸을 기댔습니다. 좋아, 나누자. 대신 조건이 있어.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또다시 긴장으로 채웠습니다. 그 조건이 저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줄은 몰랐습니다. 형님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조건은 나한테 현금으로 일정 금액을 먼저 주는 거다. 그럼 나머지는 유언장대로 나누겠다. 순간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황당하다는 듯 서로를 바라봤고 큰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형,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상속을 나누는 건 당연한 건데 왜 내가 형한테 돈을 줘야 해? 형님은 뻔뻔하게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법적으로 싸우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잖아. 내가 지금 물러나면 네가 훨씬 편해질 거 아니야? 그 대가를 받는 거지. 그 말에 제 안에서 참았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뜻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형님이 마지막까지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개를 숙여 생각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 그 조건 거절할게. 제 대답은 단호했고 형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보자는 거냐? 형님의 목소리는 낮지만 그 속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법정에서 보자. 증거는 이미 다 준비돼 있으니까. 그 순간 변호사가 제 옆에서 가방을 열더니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유언장 원본, 공증사본, 녹취록, 그리고 부동산 처분 시도에 대한 증언서까지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형님의 시선이 서류철을 따라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발목을 올가매는 덫을 이제야 제대로 본 사람의 표정이었죠. 방 안의 공기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싸움이 이제 진짜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꺼내든 마지막 카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추악했습니다. 형님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민수, 네가 그동안 아버지 돈으로 산 거 다 조사해서 들이밀 거야. 그 말의 방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웃음이 나왔습니다. 형, 나 아버지 돈 한 푼도 받은 적 없어. 증거 있으면 가져와. 형님은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더니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그건 몇 년 전 제가 집을 샀을 때 찍힌 등기 서류와 그 시기에 아버지 통장에서 빠져나간 큰 금액의 이체 내역이었죠. 겉으로 보기엔 마치 아버지가 제 집 자금을 대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사실 아버지가 제 명의로 투자해 놓았던 주식과 적금이 만기되면서 나온 금액이었고, 형님이 모를 뿐 모든 계약서와 입출금 기록이 제 서랍 속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죠. 저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형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형, 혹시 이런 건 미리 확인 안 했나 봐? 아버지 통장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 내 계좌에서 아버지 계좌를 거쳐서 나온 거야. 그때 세금 절감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지. 형님이 파일을 넘기며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표정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형님의 주장은 완전히 허물어졌죠. 형, 더 꺼낼 거 있으면 지금 다 꺼내. 안 그러면 다음은 내가 형이 한 짓들을 하나씩 꺼내게 될 거야. 제 말에 형님은 손가락을 움찔하다가 이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형님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친척들마저도 이제는 형님을 두둔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조차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네 아버지 뜻대로 하자. 형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누자. 절반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꽉 막혀 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지켜졌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이 결말이 진짜 사이다가 되려면 아직 한 걸음이 더 필요했습니다. 형님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절반이라는 단어를 내뱉는 순간 방 안의 긴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죠. 그동안 형님이 저지른 일들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 단순히 절반만 나누고 끝낸다면 앞으로도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철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내 형님 앞에 놓았습니다. 그건 재산 분할 합의서였고 그 안에는 단순히 절반을 나누는 내용뿐 아니라 형님이 앞으로 상속재산과 관련해 일체의 독점 처분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형님은 잠시 그 문서를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 가족끼리. 저는 형님의 말을 끊었습니다. 형, 가족끼리라면 처음부터 이런 싸움은 없었어야 해. 이건 단순히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영원히 지키는 거야. 방 안의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조차도 한숨을 내쉬며 맞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자. 라고 말씀하셨죠. 형님은 여전히 펜을 잡지 않은 채 시간을 끌었지만 결국 모든 시선과 증거 그리고 분위기 앞에서 펜을 들어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하는 손이 눈에 띄게 떨렸고 그 떨림은 마치 형님의 패배를 증명하는 듯 보였습니다. 서명이 끝난 순간 변호사가 합의서를 봉투에 넣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건 공식적으로 정리됐습니다. 법적 효력도 즉시 발생합니다. 저는 속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뜻이 문서로 그리고 현실로 완전히 지켜진 것이었죠. 그날 이후 형님은 저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지금 집안 모임에서도 형님은 한 발짝 떨어져 앉으며 예전처럼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재산은 공평하게 나뉘었고 더 이상 누구의 욕심으로 흔들릴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며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때로는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종종 아버지 서재에 들르곤 했습니다. 낡은 책장과 오래된 책 냄새, 그리고 책상 위에 여전히 놓여있는 만년필과 안경, 그 모든 것이 마치 아버지가 바로 어제까지 그 자리에 계셨던 것처럼 느껴졌죠.
유언장을 손에 쥐고 처음 금고를 열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막연한 불안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종이가 제게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마지막 편지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유언장을 다시 한번 꺼내 천천히 읽었습니다. 나의 두 아들은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가길 바란다. 재산은 그저 도구일 뿐 형제의 정기 우선이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원하셨던 건 돈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등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고 저는 그 뜻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싸움은 힘들었지만 동시에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어떤 부당함도 감내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랑과 신뢰가 없는 가족 관계는 껍데기에 불과하니까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섰고 결국 그의 뜻을 지켜냈습니다. 지금도 형님과의 관계는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았지만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창문을 열어 서재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모든 건 공평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오랜 긴장이 풀리며 이상하리만큼 가벼운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의 가족 모임이 있었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형님은 예전처럼 큰소리치거나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 않았고 친척들도 미묘하게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죠. 그동안 형님의 말만 믿고 저를 욕심없는 동생쯤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형님을 헐뜯거나 지난 일을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서로 잘 지내는 게 중요하죠. 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바라던 모습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길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속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건 아닙니다.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형님의 차가운 목소리, 눈빛, 그리고 손에 쥐어졌던 상속 포기 합의서. 그 모든 장면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억마저도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 번은 사촌이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그때 정말 힘들었겠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싸운 거야? 그냥 조금 양보하면 편했을 텐데.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돈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한번 포기하면 그 다음엔 더 큰 걸 잃게 되거든. 그 말을 하고 나니 제 마음속에서도 확신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재산 분배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아갈 방식을 결정짓는 싸움이었음을 깨달았죠. 저녁 무렵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빛이 길게 번지며 구름 사이로 빛이 새우며드는 모습이 참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멀리서 저를 바라보며 잘했다 라고 말해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 이야기를 꼭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다면 이 경험이 조금이라도 용기를 줄 수 있길 바라면서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때로는 외부의 적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요. 특히 그 갈등이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배신의 무게는 몇 배로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단순히 억울함을 풀고 싶어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보니 그 과정이 제 안의 두려움과 한계를 깨뜨리는 시간이 되었더군요.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은 제게 단순한 재산 분배의 기준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당연한 몫을 빼앗으려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켜야 할 건 반드시 지키세요. 그것이 비록 피곤한 싸움일지라도.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싸움에서 필요한 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한 증거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 두 가지가 있다면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형님이 장례식장에서 저에게 했던 그 협박을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들려주시면 아마 이 채널을 보는 많은 분들께 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 사연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